자, 오늘요,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 경쟁 임용 필기시험, 지난 2024년도 6월 22일 날 치루어진 사회복지학 개론 문제풀이를 같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1번부터 봅니다. 자원봉사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르면, 우리 자원봉사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 예상하고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원리와 관련되어진 문제죠. 자발성,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해야 되고, 이타성. 자, 이타성은 사실 이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없는 내용인데, 그죠? 보통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그러니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무보수로. 그때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념이면서 가치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이 공익성이죠. 당연히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자, 문제가 보상성인데, 자, 보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는다는 의미가 보상성이죠. 그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다시 뭐요? 무보수성이라고 해서 이 보상성에 반대되는 원리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해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3번 답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자, 우리 박정훈 사회복지학 개론 필기 노트 테마 239번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원칙에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이 있더라. 자,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됐다. 자, 계속 봅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은 참 오랜만에 사회복지 행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은 휴먼 서비스 조직,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즉 인간이 재료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예, 무엇인가 좀 어설프다,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너무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개입의 효과에 대해서 확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랬었죠. 항상 2% 부족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행정은 몰가치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자, 몰가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는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여러분? 예, 사회복지 행정가 또는 이제 사회복지 조직 관리자가 가져야 될 가치의 종류 총 4가지에서 그것이 이제 효과성, 그 다음에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갖고 있는 가져야 될 가치가 이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이고, 이 효과성과 효율성적인 측면이 반영이 되어지면 이제 선별주의에 따라서 이제 조직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고른다고 했죠. 선별하고. 반면에 형평성, 접근성의 가치를 갖고 있는 관리자는 보편주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 제공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당연히 행정은 몰가치성 원리에 기초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갖고 있는 가치가 반영되어져서 수행된다. 이래야지 맞습니다. 자, 조직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추상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 인간이 재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이 가능한, 그렇죠, 예측이 가능한이 아니고 예측이 가능하지 불가능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 어렵다. 자, 조직에서 클라이언트한테 활용하는 기술은 획일적이지 않다. 그렇죠,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조직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마다 각자 요구가 틀리고
그 욕구에 따라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제공되어지는 기술이나 또는 서비스의 내용은 개별화되어져야 돼. 즉 다양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획일적이지 않다. 맞는 얘기죠. 이게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한 특성, 개별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자, 조직은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생산물이 형성되어지죠. 우리는 사회복지 조직은 유형이 아닌 무형의 생산물을 만들어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상담 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 혼자 떠들면은 그게 상담이 돼요? 안 되죠. 주고 받고, 그죠?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성이 아닌 것 했더니 1번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필기노트 테마 182번에 그대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이제 하셈 펠트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을 제시를 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뭐 07년도, 11년도 국가직과 지방직에 출제됐고, 또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시험에도 꼭 출제되겠죠. 여러분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녀적 관점, 제도적 관점. 지난번 국가직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지방직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의 기능에 따라서 자녀적과 제도적으로 윌렌스키하고 르보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복지 개념을 분류했다. 자, 자녀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병리적 존재로 간주하죠. 맞습니다. 반면에 제도적 관점에서는요, 사회복지 대상자를 정상적인 존재로 간주를 하죠. 자, 제도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대상을 요보 대상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으로 간주한다. 자꾸 이런 질문을 넣은 게 뭘까요? 그냥 이 시험 문제를 제도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간주한다. 이러면 쉬운데 요보 대상자에 국한하지 않고라고 하는 말을 넣어놨어요. 이유가 뭐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하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 풀이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더 소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요령을 말씀드렸지만 이 주어와 그 다음에 이 뒤에 서술어를 잘 연결해서 빨리 봐라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보시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간주한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녀적 관점은 할당의 기본 원리 중에서 보편주의하고 큰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면 그들을 전부 어떻게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3번. 자녀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제공을 국민의 권리가 아닌 시혜로 본다. 이것도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이걸 빼고서 보면 금방 풀 수 있는데 시혜와 권리는 반대말이라 그랬습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적 관점에서는 시혜로 보고 제도적 관점에서는 권리로 본다. 그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4번. 제도적 관점에서는 제도를 위기 발생 시에 그 기능을 수행하는 자, 기능적인 측면에서 구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일시적 보충적인 제도로 간주한다. 이건 제도적 관점이 아니라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이 문제를 잘 보면 제도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제도가 위기 발생 시에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 기능주의적 시각 하에서 이 자녀적 제도적 개념을 만들어낸 윌렌스키하고 르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기능주의 시각이라 그랬죠. 그래서 위기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주의 시각 하에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 체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또는 시장이나 또는 정치나 종교, 그렇죠. 그것들이 제대로 사회복지 관련된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했었을 때 그게 위기 발생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 수행하는 일시적이면서 보충적이면서 응급처치적이면서 자녀적이면서 그렇죠. 이게 바로 뭐죠? 제도적 관점이 아닌 자녀적 관점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주어가 아니고 이제 제도적 관점이 자녀적 관점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죠. 자, 우리 필기노트 테마 003번의 사회복지 개념 아주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필기노트에서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다.
자, 4번. 실천의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우리 한 번만 머릿속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맨 처음에 접수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사정을 하고 사정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는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 종결한다고 했었었죠. 이 종결 시에 복지사의 과업들이 있었어요. 한번 살펴보면 이별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다뤄줘야 됩니다. 이제 종결은 더 이상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전문적 관계, 즉 원조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이제 끝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의 클라이언트들은 이별, 그렇죠. 이제 사회복지사와 그동안 열심히 복지사한테 좋은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제 그 복지사하고 헤어지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슬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뤄줘야 되고 개입을 통해 획득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 개입을 통해서 획득한 성과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가 충족되거나 해결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계속 클라이언트의 삶에 일반화돼서 유지가 되어줘야 돼요. 관련된 전략 만들어야 되고, 자, 또 종결 때 뭘 해야 되냐면 적절한 종결 시기를 정하기. 이제 계약 시에 종결의 시점을 명확하게 정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종결 서비스의 효과성 정도를 판단해서 이 적절한 종결 시기를 클라이언트와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도 종결 때의 과업에 해당되겠죠. 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하기. 아마도 이 시험 문제에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 관계에서 전문적을 뺀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에 이 원조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는 이건 언제로 봐야 될까요? 바로 이건 접수 단계 때부터 이 원조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고 보셔야 되죠. 실천의 첫 번째 단계인 인테이크 접수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 여기서 관계를 만들고 있으면 언제 끝낼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죠?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었다. 답은 4번이죠. 자, 우리 테마, 필기노트 테마 91번의 실천 과정 안에 그 내용이 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예, 그대로 있었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기초연금법 문제가 요새 간혹 출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보면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국가지자체는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해야 된다. 맞습니다. 기초연금법은 공공부조 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공공부조 제도의 책임은 사회보장기본법상에 따라서 누가 지는 겁니까? 국가, 즉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자체가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해야 돼요. 즉 국가의 부담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요 뒤에 이제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 내용이 뭐냐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절대 이 기초연금법 제정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규정이 하나 있죠. 그것까지 좀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두 번째, 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30,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될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출제가 이전에 한번 됐던 거예요. 100분의 30 아니고 100분의 70이죠. 100분의 70 수준 되도록 해야 된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얘도 이 기초연금도 뭐죠?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수급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양도나 담보나 압류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뭐가 안 된다고요? 양도나 담보, 압류, 이 세 가지가 금지되어져 있죠. 자, 네 번째,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이번 시험에 처음 출제됐던 조문인데요.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필기노트에도 해당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이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답은 몇 번이 되나요? 예, 2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 테마 224번, 필기노트에 테마 224번 기초연금법에 해당 내용들 그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6번 에스핑 안데르센. 이거 안 나오면 기적이라 그랬죠. 예, 출제 꼭 됩니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그 다음 조지하고 윌딩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 꼭 출제가 되죠. 에스핑 안데르센은 복지국가를 유형화시킬 때 세 가지 기준, 그것이 뭐였죠, 여러분? 예, 첫 번째가 탈상품화, 두 번째가 계층화, 세 번째가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이 상대적 비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복지국가를 자보사,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탈상품화 정도는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가장 높다. 그렇죠. 탈상품화 정도는 그 나라의, 그 국가의 복지 정도를 측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탈상품화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는 노동의 탈상품화죠. 자본주의가 18세기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어떻게 자본가들한테 내어 팔기 시작합니다. 뭘로요? 상품으로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이 사람들의 생존에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지국가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더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이 자본가들한테 노동시장 안에서 팔지 않아도, 상품으로 내어 팔지 않아도 뭐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 수준에 따라서, 제공되는 급여에 따라서 어떻게 탈상품화, 말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정도, 그걸 우린 탈상품화라고 용어 지었다. 에스핑 앤더슨이 그렇게 지은 거죠. 자, 보면 탈상품화 정도는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제일 어떻다? 높고, 반면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낮다. 알고 있죠. 자, 자유주의 복지국가, 가장 덜 된 복지국가입니다. 자, 공공부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우리 자보사라고 하는 세 가지 국가 유형이 있었을 때 각 국가들이 수행하는 주로 채택한 사회보장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뭘 쓴다 그랬습니까? 공공부조 쓰고요. 가운데 있는 보수주의, 다른 말로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제도를 주로 쓴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사회수당, 인구학적 사회수당을 사용한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자, 똑같이 나왔습니다. 보수주의,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강조하고,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뭘 강조한다 그랬습니까? 사회수당제도 강조한다 그랬죠. 자, 계층화의 정도는 조합주의 복지국가보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더 높다 이랬습니다. 자, 계층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사회적 지위, 신분에 있어서의 계층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계층화의 정도가 가장 심하다 그랬죠. 반면에 이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제도라고 하는 이 특수한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그 계층이 유지되어지는 경향을 갖고, 자, 반면에 사민주의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층화 정도가 이제 조세정책 같은 걸 통해서 상당히 계층화 정도를 떨어뜨린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 조합주의 복지국가보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더 높다가 아니라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계층화 정도가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자, 우리 테마 22번, 필기노트 테마 22번의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에 해당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예. 자, 계속 보고요. 자, 7번.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길버트와 길버트와 테렐이 얘기했던 할당의 기본 원리 중에 대원칙 2개, 즉 선별주의하고 보편주의 묻는 문제입니다. 참 오랜만에 출제가 됐죠. 자, 봤더니 선별주의는 모든 사람을 급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자, 어떤 집단 내의 모든 구성원을 다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보편주의죠. 선별주의는 모든 사람이 급여 대상이 아니라 주로 이제 요보 대상자와 같은 이 서비스 제공이 없으면 어떻게 굉장히 불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을
급여 대상자로 할당하는 것이 선별주의였었다. 이거 틀렸죠. 자, 보편주의는 복지 수혜자에게 낙인을 남긴다. 자, 낙인, 스티그마가 발생하는 건 선별주의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낙인하면 나올 게 딱 4개다.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선별주의, 낙인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선별주의가 반영된 제도인 공공부조 제도에서 낙인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현물급여에서 낙인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선별주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자산조사에서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낙인은 4군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편주의 아닌 선별주의입니다. 자,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에 비해서 행정비용이 더 소요되어진다. 자, 이게 바로 운영효율성 묻고 있는 거죠. 행정비용 또는 관리비용. 운영효율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선별주의는 목표효율성은 상당히 좋은데 뭐는요? 운영효율성이 낮아요. 운영효율성이 낮다는 얘기는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운영효율성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행정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자, 보편주의는 어떻게 해요? 운영효율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덜 들어가죠. 그렇죠. 대신에 보편주의의 나쁜 것은 목표효율성이 낮다 그랬습니다. 목표효율성 또는 대상효율성이 낮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 옳은 것. 자, 보편주의는 선별주의 복지 제도에 비해서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취약하다. 여러분, 자,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에는 이 보편주의와 제도적 개념, 그 다음에 자녀적 개념과 선별주의가 묶어서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고 했었어요. 이 보편주의는 어떻게? 이 제도적 복지에서의 할당 기준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선별주의는 자녀적 개념에서의 할당 기준이에요. 자, 제도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뭔가요? 이 얘기는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보편주의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별주의 복지는 보편주의 복지에 비해서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취약하다. 또는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복지에 비해서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굉장히 우월하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답은 몇 번입니까? 어렵지 않게 3번 옳은 것 맞고요. 자, 우리 테마 163번에 해당 내용들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이 출제했어요. 예. 자, 8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또 출제가 됐죠. 예, 로스만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3가지라 했습니다. A형 모델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 B형 모델이 사회 계획 모델, C형 모델이 사회 행동 모델이었었죠. 자, 보면 지역사회 복지의 목표를 과업 중심에 둔다. 자, 로스만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목표를 크게 2가지, 과업 중심과 과정 중심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근데 과업 중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목표를 갖고 있는 실천 모델은 2개. 바로 사회 계획 모델과 사회 행동 모델이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 행동 모델은 과정 중심적 목표와 과업 중심적 목표를 같이 갖고 있다 그랬었죠. 일단은 이 지문만 본다면 이건 이제 사회 계획 모델 또는 사회 행동 모델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지문이 등장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둔다. 핵심은 전문가죠. 전문가가 자, 문제 해결.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 전체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 일부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예요. 보통은 전문가들의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과 그 다음에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의 실행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 교통 문제, 뭐 범죄 문제, 그렇죠. 그 다음 환경 오염 문제, 어떤 특정 지역의 뭐 슬럼화 문제, 이런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문가한테 이 지역사회 주민들은 세금 내주면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전문가가 제공하는, 여기서 전문가는 뭐 공무원이나 또는 뭐 대학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예, 이게 바로 사회 계획 모델이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분석가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어떻게 분석,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그게 분석가고, 자, 사실수집가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발생한 이런 문제와 이 문제와 관련되어진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등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을 사실수집가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도 되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자, 이 실행하는 자는 주로 누굴까요? 이제 공무원들이 되겠죠.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 뭐 당연히 사회 계획 모델입니다.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 나오면 생각하지 말고 사회 계획 모델이다. 자, 우리 테마 129번에 사회복지 실천 모델, 로스만 모델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똑같이. 예. 계속 보시자고요. 자, 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사결정 기법. 자, 의사결정 기법 얘기가 지금까지 한 2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 행정 문제죠. 행정 문제입니다. 봤더니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이제 개인적 의사결정이 있고 집단적 의사결정이 있다 그랬었어요.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이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대안선택 흐름 도표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분석 기법 2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의사결정 과정 가운데 2명 이상의 대안 제공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이라 그랬었어요. 자, 봅시다. 여러 전문가로부터, 자, 여러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이 되는데 전문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벌써 뭐지? 전문가들 나오면 뭐예요? 이거 델파이 기법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의견을 구해요. 그 익명으로 의견을 구하는 방법이 우편조사 한다 그랬었죠. 요새는 이메일도 쓴다 그랬었어요. 전자메일. 그 결과를 도출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동일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걸 바로 이제 전문가 패널을 만든다 그랬었죠. 설문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문가 패널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의사결정 기법이 바로 델파이 기법이었었다.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반복해서 합의가 될 때까지 설문지를 계속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정리됐죠? 그래서 우리 델파이 기법은 3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그랬었어요. 첫 번째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도 쓰고, 2번째는 우리가 정책 대안을 결정을 할 때 미래 예측 기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이제 3번째가 의사결정 기법으로 쓰는 겁니다. 이 델파이 기법. 꼭 좀 정리해 두십시오. 여러분 초점 집단 인터뷰, 우리 FGI 기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는 의사결정 기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초점 집단 기법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조사를 하는 기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명목 집단 기법, 우리 다른 말로 소 집단 투표 기법이라고 합니다. 얘도 의사결정 기법으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지역사회 욕구 조사 기법으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다만 이 명목 집단 기법은 무슨 전문가가 나오는 거 아니죠. 예, 서면으로 종이에다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의 욕구를 이렇게 써서 그걸 갖고 이제 투표 행위를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결정하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 처음 출제가 됐는데 이거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도 어떻게 전문가가 나오는 건 아니죠. 전문가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해당 분야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서로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견을 막 내뱉죠. 그래서 항상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게 질보다 양이라는 얘기 했었어요. 자, 이거 당연히 델파이 기법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우리 테마 192번의 의사결정 기법으로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 가운데 델파이 기법이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또 나온 겁니다. 기출문제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10번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활용하는 집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집단 유형.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용하는 집단은 보통 형성집단이라고 하죠. 형성집단은 뭔가요? 사회복지사가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단을 만든 거예요. 그 형성집단의 종류가 이제 지지집단, 그 다음에 교육집단, 성장집단, 사회화집단, 치유집단. 명심하셔야 될 게 이 치유집단은 이제 테러피 그룹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 형성집단, 다시 한번 뭐가 있다고 그러면 지지집단, 교육집단, 성장집단, 사회화집단, 치유집단인데 얘를 치료집단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었어요. 얘네들이 형성집단인데 이 형성집단을 우린 치료집단이라고 하더라. 치료집단. 여러분, 이 치료집단이 바로 트리트먼트 그룹입니다. 트리트먼트 그룹 안에 세러피 그룹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치유라고도 번역하고 세러피를 치료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다 이렇게 영어 표현을 넣어준다 그랬습니다. 항상 집단 문제가 나오면은 영어 표현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치유 집단 때문에 그래요. 트리트먼트 그룹 안에 세러피 그룹이 포함된다. 자, 교육 집단은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맞습니다. 그렇죠. 지식과 정보, 그렇죠. 기술 따위를 어떻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복지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사회화 집단이라고 하죠. 이거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을 습득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둡니다. 우리 사회적 집단은, 사회화 집단은 사회화가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 교정시설,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출소를 하신 분이나 또는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나오신 분들, 주로 이제 생활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다가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는 자꾸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되어지는 이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 집단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로 바로 나가기 전에, 세상으로 바로 나가기 전에 일종의 그 사람들을 사회화시켜요. 뭐 대표적인 것이 사회화 집단에서는 대인관계 훈련, 그렇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삶이 뭐 일상적이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회화 집단입니다. 자, 맞는 얘기고. 자, 성장 집단은 개인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단을 구성을 했어요. 즉, 집단 내 구성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세러피 그룹, 치유 집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치유 집단. 자, 성장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성장이라 그러죠. 내면의 성장. 내면의 성장. 그러니까 이 성장 집단의 핵심적인 내용은 보통 나이가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나이대에 맞는 정확하고 옳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청소년 가치 명료화 집단. 청소년은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될 시기거든요. 그 정체성의 기반은 가치에 있어요. 그 가치를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 뭐 또는 참 만남, 참 부부 만남 집단, 그렇죠. 부부 참 만남 집단, 이런 것들이 성장 집단에 해당되어지더라. 3번이 틀렸네요. 자, 지지 집단은, 자,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사건, 그렇죠. 네,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원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우리 지지 집단은 동병상련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오는 어떤 생활 사건들,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중한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그런 같은 유사한 생활 사건 때문에 유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이들이 어떻게 서로 지지해 주게 만드는 집단, 그것이 바로 지지 집단이었었다. 여러분, 이 지지 집단은 또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었습니까? 자조 집단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었죠. 지지 집단에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주면 지지 집단이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사건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근데 사회 복사가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상호 지지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자조 집단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것까지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어렵지 않게 답은 3번이다. 치유 집단으로 보는 게 맞아요. 세라피 그룹. 자, 그래서 우리 봤더니 테마 113번에서 트리트먼트 그룹 관련해서 이 치료 집단 관련한 얘기들이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출제가 됐다. 똑같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11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년에 제정이 되어졌죠. 1995년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을 대체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거의 이번 국가직에서도 4월달 국가직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안 나오는 때가 없습니다. 반드시 출제되어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좀 특이하게 출제가 됐고 문제가 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업무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법률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시험 문제를 제대로 내려면 법률의 시행령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이래야지 정상적이에요. 출제자가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이건 우리 기본서에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기본서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른 수험서들 이렇게 다 뒤져봐봐. 이거 있는 책이 있는지. 자, 보면 정신과 약물의 처방.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신과 약물을 처방해요. 처방권은 의료인, 의사한테만 있잖아요. 그잖아요. 정신과 의사한테만.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이 처방까지 한다. 이야, 저도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할래요. 예. 여러분들도 다 이거 하십시오.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1번이 틀렸고, 정신재활시설 운영할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 및 교육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여기 보면, 우리 두 번째 권, 기본서의 두 번째 권의 제2절 사회복사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해당 내용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두 번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들 이렇게 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의 공통 업무가 있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만의 전담 업무가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공통 업무에서만 출제가 됐던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예. 자, 12번 봅니다. 사회복사가 활용하는 사정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사정도구 문제도 오랜만에 출제가 됐죠. 자, 볼게요. 자, 생태도 하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거예요. 얘는 생태체계적 관점이 반영됐다 그랬습니다. 환경 속의 인간관.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주변 체계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체계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니까 이게 뭐야? 체계하면 환경?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었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두 번째, 사회도 소시오그램. 기존 시험에서는 항상 소시오그램으로 출제가 됐다가 이번 시험에서만 사회도로 출제가 됐어요. 처음으로 사회도란 용어가 출제됐다. 자, 얘는 집단 구성원 간 상호작용. 다시 누구?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죠. 그것을 질적인 관계를 도식화했대요. 이 지문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양적인 것은 수량화시킨 것이고 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화가 안 되는 것을 질적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이 소시오그램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구성원들끼리 서로 배척하느냐, 서로 싫어하느냐, 또는 서로 좋아하느냐, 즉 매력, 서로 당기느냐, 이런 것들을 도식화, 그림으로 표현을 해낸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다? 질적인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면에 이게 만약 소시오메트리로 출제가 됐어요. 소시오메트리. 소시오그램은 도식화시킨 건데 소시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질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양적으로 표현을 하죠. 숫자로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점수로 매긴다 그랬었죠. 소시오그램하고 소시오메트리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자, 생활력 도표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생활력 도표, 우리 가족 이력서라고 얘기하는데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사정하는 도표이다. 자, 생활력 도표는 가족한테, 이게 가족 사정 도구죠. 얘 가족 사정 도구, 얘는 집단 사정 도구, 얘도 가족 사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발생한 주요 사건들,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 시계열적으로,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열을 해놓은 것이 바로 생활력 도표라고 했었습니다. 자,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요. 자, 가계도는 클라이언트가 속한 가족 구성원과 가족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얘도 그림으로 표현한 바로 뭔가요? 예, 가족 사정 도구죠. 여기서 맞는 거는요, 기억이 맞고요. 자, 니은도 맞고요.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이 맞습니다.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다. 우리 테마 91번에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에 이 가족 사정 도구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집단 사정 도구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또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똑같이. 자, 13번 볼게요. 소득 재분배에 관한 얘기. 얘도 오랜만에 출제가 됐다. 옳은 것 했습니다. 자, 가족수당은 수평적 재분배가 아닌 수직적 재분배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가족수당이 아동수당, 가족수당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아동수당 문제는 이미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대표적인 수평적 재분배가 일어나는 제도죠. 그렇죠. 수평적 재분배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위험 가능성이 적은 계층의 소득이 위험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이전되어지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 아동수당, 아이를 조금 낳거나 또는 안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위험 중에 양육이라고 하는 위험에 덜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아이를 많이 낳고, 그죠? 또는 아이를 여러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위험 중에 양육에 어떻게 많이 노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게 노출된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갖고 이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바로 뭐지? 수평적 재분배죠. 이건 수평적 재분배라고 해야지 맞고. 자, 2번을 잠깐 보면 이 건강보험은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가 동시에 발생하는 제도다. 지금 제목을 건강보험이라고 했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회보험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가 일어나요. 그렇죠. 수평적 재분배가. 건강보험을 예로 들자면 건강한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갖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구조잖아요. 반면에 사회보험은 수직적 재분배도 같이 발생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여러분? 수입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이 보험에 기여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민간보험과 민간보험사들이 운영주체가 되어져서 운영하는 민간보험과 그 다음에 국가가 주체가 되어져서 운영되어지는 사회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수직적 재분배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이 차이가 있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적립방식연금은 세대 내 재분배가 아닌 세대 간 재분배다. 우리 적립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이거 아니고 이거 장기적 재분배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부가 방식이 세대 간 재분배라고 해야 되죠. 부가 방식이.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자, 4번. 적립방식은 장기적 재분배가 아닌 단기적 재분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적립방식은 장기적 재분배입니다. 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연금 재정을 적립하고 그 재정을 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단기적 재분배 대표적인 게 뭔가요? 공공부조 제도 같은 것들이 단기적 재분배죠. 그 해에 사용되어질 공공부조 재정을 그 해에 거둬서 그 해 지출하는 구조죠. 그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 옳은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고 우리 공부했던 것들 그대로 출제가 됐다. 자, 우리 테마 168번에 소득 재분배 부분이 있습니다. 필기노트에 해당 내용 그대로 나왔고 사회보험제도
개관 안에서도 또 해당 내용들 사회보험제도는 수직적 재분배 역할을 한다, 기능을 한다는 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14번. 일반 체계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체계이론의 주요 개념 묻는 문제도 뭐 자주 출제가 되고 우리 이거 다 다뤄봤던 것들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시너지. 시너지는 개방 체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그랬죠. 시너지,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보통. 체계 내부 또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해서 체계 내에 유용한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 시너지. 맞습니다. 자, 안정상태. 외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 투입 없이 체계 내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 이건 안정상태가 아니고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균형. 자, 우리가 보통 체계가 유지되어지거나 또는 변화되어지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균형, 그렇죠? 두 번째가 항상성, 세 번째가 안정상태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이 안정상태는 뭐죠? 개방체계에서의 현상입니다. 개방체계.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의 투입이 계속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체계가 유지가 아닌 완전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을 안정상태라 그랬었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정리가 됐죠? 얘는 뭡니까? 안정상태 아니고 균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혼론. 특정 체계가 그 체계를 구성하는 작은 체계, 상위 체계인가 동시에 그 체계를 둘러싼 큰 체계, 하위 체계가 되는 현상이다. 가족은 지역사회 체계 안에 포함이 되어지고, 그렇다고 가족 체계 안엔 또 다른 게 없냐? 가족 체계 안엔 또 다시 이제 부부 하위 체계, 부모 하위 체계, 부모 자녀 하위 체계, 형제자매 하위 체계라고 하는 또 다른 체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어떤 체계는 다른 체계 안에 포함되어지고 그 어떤 체계 안에 또 다른 작은 체계들이 존재하는 현상, 이걸 혼론이라고 했더라. 맞는 얘기고요. 자, 경계는 외부 환경과 대상 체계를 구분하는 일종의 테두리다. 자, 대상 체계, 우리 보통 체계를 구분할 때 대상 체계, 하위 체계, 상위 체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대상 체계는 사회복지 실천에 개입이 되어지는 체계를 대상 체계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대상 체계건 뭐 상위 체계건 하위 체계건 상관없이 다른 체계와 그 체계를 구분하는 일종의 보이지 아니하는 테두리, 그걸 경계라고 한다라고 우리 공부했었고 우리 교재에도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것 뭔가요? 2번이 틀렸죠. 자, 체계이론 우리 테마 82번에 해당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출제됐어요. 자, 계속 보자고요. 자, 15번. 어머, 답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자, 사회복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보자고요. 산업화 이론, 수렴 이론이라고도 하죠. 윌렌스키 르보의 이론입니다.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가능하게 해서 사회복지가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산업화 이론의 핵심은 병 주고 약 주고 이론이라 했었죠. 산업화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산업화로 이루어낸 경제성장이 만들어낸 그 재원을 활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 자, 확산 이론이죠. 한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나라에 전파돼서 복지가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국제적 모방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확산 이론이었었죠. 그렇죠, 여러분? 예,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전파 이론이라고도 한다고 했고요. 이익 집단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러 이익 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을 국가가 뭐 해야 돼? 중재한다 그랬죠. 중재. 예, 그걸 통해서 사회복지가 발달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이익집단론이다. 예, 맞는 얘기고. 자, 국가중심 이론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지배계급이 소외계층의 불만을 경감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발달시킨다고 봤다. 자,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 이거 음모이론에 관한 얘기죠. 음모이론. 그렇죠. 국가중심 이론 아닙니다. 자, 국가중심 이론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그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들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 부서나 또는 관료들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로 본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활동들을 해요. 하는 이유가 국민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야. 국가라고 불려지는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국민들이 어떻게 거기 세금도 내주고 인력도 보충해주고 그렇죠. 예, 월급도 올려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 중심 이론이다. 자, 얘는 뭔가요? 음모 이론. 피보나고 클라우드가 얘기했던 음모 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거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복지국가 발달 이론, 음모 이론, 사회 통제 이론, 우리 필기노트에 테마 21번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있고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6번. 밑줄 친 제도의 시행의 결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옳은 것. 이것도 뭐 별 문제 아닌데, 자, 보시면 18세기 후반 영국 버크셔에서 시행된 이 제도는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인구 부족분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제정되어졌다. 1795년도에 영국에서 제정되어진 스핀 햄랜드법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스핀 햄랜드법은 보통 임금 부족분을 보조해주는 지금으로 따진다면 임금 보조 또는 가족 수당 제도에 해당하는 제도였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제도였었죠. 자, 결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항상 이 스핀 햄랜드법 너무 과한 복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부작용 문제가 꼭 출제된다고 했었는데 출제자가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신 것 같아요. 자, 보면 빈민의 노동 동기가 강화됐다. 자, 임금 보조제를 하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빵꾸난 임금을 어떻게 이 구빈세를 통해서 메워주는 체제가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길까요? 안 생긴다 그랬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거주 이전의 자유가 통제됐다. 여러분, 빈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통제된 것은 뭐죠, 여러분? 1662년에 제정되어진 정죽법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얘는요. 자,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이 하락했죠. 맞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빵꾸난 임금은 임금을 적게 주면 보통 시장의 빵 가격과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의 숫자, 빈민 노동자의 가족 구성원들의 숫자를 곱해서 국가가 지급해야 될 비용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부족분이 임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 양이 임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그 부족분을 메워줬던 것이 바로 스핀 햄랜드법입니다.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빵꾸난 건 다 이 법에 따라서 메워주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거나 또는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 겁니다. 보통 임금은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근로 일수나 근로 경력이 많아질수록. 자, 답은 3번이 맞고요. 원해고가 처음으로 인정된 것은 길버트법 얘기죠. 1782년에 길버트법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답은 몇 번인가요? 3번 얘기다. 자, 우리 테마 6번에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구빈법의 시대 스핀 햄랜드법. 여기서 또 똑같이 출제가 됐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17번. 사회복지 실천이 전통적 접근법에서 통합적 접근법으로 변화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통적 접근법. 이것도 시험 문제 과거에 출제가 됐었어요. 통합적 접근 방법의 등장 배경, 이유 문제가 나왔었죠. 전통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화되어진 방법론들이에요. 보통 개별사회 사업, 집단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을 의미하죠. 그러다가 1950년대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 1957년에 펄만이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들잖아요. 자, 그때부터 이제 이론적, 그다음 모델적인 측면에서 통합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통합적 접근이라고 우리가 공부해 봤었어요. 자,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첫 번째가 서비스 파편화 현상이 방지된다. 전통적 방법들은 너무 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 파편화 현상이 발생되어졌고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제너럴리스트 어프로치, 일반주의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반주의적 접근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복지사가 모든 이론, 모든 지식, 모든 모델을 다 섭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비스 파편화 현상을 막을 수 있겠죠.
자,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신장되어졌다 이랬습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이 전통적 접근 방법에서는 이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런데 신장에 대한 요구가 발생을 한 거죠. 그 통합적 접근이 등장한 겁니다. 복지사의 직장 선택과 이동의 용이성이 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재고. 사회복지사의 직장 선택과 이동의 용이성이 이 전통적 접근 방법이 적용됐던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각 학교마다 가르치는 모델, 가르치는 이론이 각각 틀렸었어요. 뭐 예를 들어 시카고 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이게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만 가르치고 앉아 있었고, 저 하버드 같은 데에서는 행동주의론만 가르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걔네들이 나와서 이 복잡 다양한 인간들 요구에 맞는 서비스가 이제 막 나오는 시점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기술 또는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복지사들은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별 분업화가 촉진되어졌다. 분업화 촉진이 되어졌죠. 예, 촉진이 되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답은 4번인데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분야별 분업화가 촉진되어졌던 것이 이제 전통적 접근의 시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분야별 분업화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진 것이 바로 이 통합적 접근이 시작된 이유가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 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테마 86번에 똑같은 문제가 16년도 국가직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테마 86번에 해당 내용이 있고요. 자, 18번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표집에 관한 얘기죠. 자, 표집을 봤더니 표집은 표집 시에 단순 무작위 행위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으로 구분됐죠. 확률 표집에는 단순 무작위 표집, 그 다음에 체계적 표집, 다른 말로 개통 표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충화 표집, 그 다음에 집락 표집, 다른 말로 군집 표집이 있었다. 반면에 비확률 표집은 단순 무작위 행위를 하지 않는 표집이라 그랬습니다. 임의 표집, 유의 표집, 할당 표집, 눈덩이 표집, 4가지 표집이 있었었죠. 자, 한번 보면, 자, 체계적 표집은 대표적인 뭐죠, 여러분? 예, 확률 표집입니다. 봤더니 전체 목록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 목록이 바로 뭔가요? 표집 틀을 얘기하죠. 체계적 표집은 표집들을 딱 갖다 놓고, 그렇죠? 예, 거기에서 매 K번째, 이 매 K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표집 간격을 얘기하죠. 표집 간격은 어떻게 산출한다 그랬죠, 여러분? 예, 모집단의 크기를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표집 간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즉, 이 K번째라고 하는 것은 다시 표집 간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소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맞는 얘기죠. 자, 할당 표집은 모집단을 일정한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자, 핵심은 모집단을 일정한 하위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자,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서 하위 집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표집을 하되 무작위로 표집을 한대요. 할당 표집은 계속 얘기하지만 할당 표집은 어디에 해당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예, 비확률 표집에 해당이 되어져요. 무작위로 표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적 또는 임의적으로 표집하는 거죠. 모집단을 일정 하위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무작위로 표집하는 것은 할당 표집이 아니고 층화 표집이죠. 제목을 바꿔야 돼요. 예, 층화 표집으로. 자, 3번째. 그러니까 이게 2번이 틀렸네요. 눈덩이 표집은 대표적인 이제 비확률 표집이죠. 특정 모집단의 구성원을 찾기 어려울 때 활용하는 표집 방법이다. 눈덩이 표집, 다른 말로 이 누적 표집은 처음부터 표본을 정해놓고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은둔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뭐 매춘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에이즈와 같은 특정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들의 신분이나 형태를 숨기고 싶어요. 동성애자들 이런 분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 1명, 2명 라포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섭외를 하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점점 어떻게 표본의 크기를 늘려가는 표집 방법이 바로 눈덩이 표집 방법이었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모집단의 구성원을 당장에 찾기가 어려운 거야.
이 특정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은둔 문화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뭐 매춘 여성이라든지 또는 뭐 동성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겁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성향 이런 것들을 노출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 그때 사용하는 표집 방법이다. 자, 군지 표집, 다른 말로 집납 표집입니다. 대규모 조사에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다단계 집납 표집이라고 했었어요. 다단계 집납 표집. 군지 표집은 대규모 조사에서 쓴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떤 예를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 17개 시도 있잖아요. 그럼 17개 시도를 흔들어서 거기서 3개 뽑고 그 안에서 다시 시군구 3개 뽑고 다시 그 안에서 읍면동 3개 뽑아서 전수조사 해버리는 게 군지 표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지 표집은 어떻게 표본의 크기가 엄청 큽니다. 전수조사해야 될 대상이. 특히 전체 모집단의 크기도 크겠죠. 보통 국가 단위의 어떤 연구를 진행할 때 이 군지 표집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다. 우리 테마 57번하고 58번에서 해당 내용들 그대로 담아놨고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강조했던 것들입니다. 자, 19번. 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지하고 윌딩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지하고 윌딩이 얘기했던 이데올로기, 즉 이념에 따른 사회복지 국가의 유형화. 자, 봤더니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국가 역할 강조하는 것은 이제 사분 모형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페이비안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죠. 그런데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를 가장 열렬히 찬성하고 좋아하는 것이 페이비안 사회주의죠. 그렇죠. 반대한다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지 맞고요. 자, 중도 노선, 이건 6분 모형에서 사용한 용어죠. 원래 4분 모형에서는 소극적 집합주의가 이후에 6분 모형에서 중도 노선이 되어져요. 시장을 중시합니다. 자, 시장 중시하는 것은 6분 모형 기준으로 신우파와 그 다음에 중도 노선이 있죠. 자본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의 제한적인 역할, 국가가 부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 얘는 실용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랬었죠. 이것도 맞다. 자, 마르크스주의는 적극적 자유, 평등, 우애 가치를 중시한다. 여러분, 적극적 자유, 평등, 우애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있었습니다. 가치 중에서 적극적 자유, 평등, 우애를 강조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와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있죠. 그런데 자, 복지국가를 비판하죠. 마르크스주의는.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같은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복지국가를 찬성하는데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를 비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어떤 급진적 혁명을 늦추는 수단으로 이 자본가들이 복지국가를 활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복지국가를 비판하고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게 마르크스주의 시각이죠. 자, 신우파는 6분 모형에서의 신우파,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이념 맞죠? 자, 복지 증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당연히 1번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면 어떻게, 이거 다 맞은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테마 22번의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 조지하고 윌딩의 이데올로기 4분 모형과 6분 모형에 관한 얘기 꼭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먼저 국가직 시험에서는 사회복지 가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가치와 윤리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4월 달에 이번 시험에서는 사회복지 가치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문은 사실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지문 자체는 사실은 완전히 틀렸지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회복지는 자, 우리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가 있으면 적극적 자유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이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를 극대화시켜 주는 것을 옳다라고 보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것이 적적자유였었습니다. 반면에 소극적자는 국가의 개입 없이, 그래서 우리 뭘 배우셨냐 하면 이 소극적자는 부자의 자유, 적적자는 빈자의 자유라고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복지 국가들은 또는 사회복지는 적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우리 조지하고 윌딩의 얘기도 공부해 봤지만, 예를 들어 자유주의 복지국가, 죄송합니다, 신우파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 신우파 국가나 또는 반집합주의 국가들은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신우파를 복지국가가 아니다라고, 또는 사회복지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건 뭐라고 고쳐야 되냐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자유는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 자유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소극적 자유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적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짐을 고쳐야지. 자, 수량적 평등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평등의 가치는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좋지? 이랬죠. 그래서 수량적 평등, 다른 말로 결과의 평등, 다른 말로 산술적 평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비례적 평등, 다른 말로 형평, 공평이 있고 기회 평등, 세 가지가 있었었다. 자, 수량적 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죠. 가장 소극적인 평등은 기회 평등으로 봐야 되겠죠. 공평한 기회 제공을 강조하는 거, 이거 수량적 평등이 아니고 기회 평등으로 고쳐야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비례적 평등은 자, 자원 배분의 기준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 배분 기준에 따라서 자원을 상이하게 사회 구성원들한테 서로 다르게 배분하는 것을 좋다라고 보는 것이 비례적 평등이었었죠. 봤더니 그 자원 배분의 기준이 노력, 능력, 기여 또는 뭐 욕구 이런 것도 해당이 되어지죠.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을 본다. 3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자, 기계적 연대,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자,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뒤늦게 얘기한 거죠. 사회적 연대 종류할 때, 자, 기계적 연대, 이걸 전통사회 연대라고 했었어요. 그것이 이 자본주의 이후에 분화, 노동의 분화 또는 분업이 일어나면서 유기적 연대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자, 기계적 연대는 노동 분화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분업 수준이 높은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또는 산업화가 된 우리 체제 안에서 발생하는 연대, 이건 기계적 연대가 아니고 유기적 연대과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유기적 연대.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예, 옳은 것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평등자유 관련해서 우리 필기노트 150번 테마에 있고요. 자, 사회적 연대가 22년도 국가직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에서 이것도 어떻게 요번 또 지방직에 출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요. 이제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국가직 시험하고 지방직 시험이 틀린가요? 나오는 내용들이 틀린가요? 또는 주요 나오게 하는 어떤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들이 틀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출제가 된다. 자,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 샤롤 드골이라고 하는 프랑스 정치인이 얘기한 이야기죠. 요번 시험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수강하셨던 많은 학생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박정훈 강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 너무 고맙다라고 전화 주셨어요. 저하고 열심히 잘 1년 커리큘럼을 타셨던 분들은 무리 없이 90점 아니 100점 다 맞으셨을 시험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또다시 이제 비전을 세우시고 이 공직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제 강의를 믿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오늘 해설 강의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